자, 제가 드디어 첫 번째로 분석할 영광의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다나허입니다. 이 다나허를 왜 선정하게 되었는지 선정 배경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밸리에 자산군 밸류에이션에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시작 날짜부터 종료 날짜까지 있어요. 요거를 일단 정해야 되는데 여기 시작 날짜를 2008년 12월로 정했습니다. 왜 2008년 12월이냐? 2008년 11월 25일에 이제 첫 QE 양적 완화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 자본주의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돈 풀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요 어떤 그 돈풀기 메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해서 2008년 12월로 이렇게 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분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 이렇게 매월 어떤 섹터가 수익률이 어땠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쭉 이제 분석을 해줘요. 분석을 하고 여기 밑에 보면 과거 성과라고 있고 여기 경기 사이클이 나옵니다. 이제 빨간색은 이제 침체기, 그리고 여기 지금 초록색이 확장기, 그리고 노란색이 둔화기 이렇게 있습니다. 요 사이클에서 어떤 섹터가 더 수익률이 좋냐, 요걸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08년부터 좀 사이클을 보면 이때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래서 쭉 침체기를 겪다가 여기 회복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다시 이제 침체기 더블 딥이 왔죠. 그리고 회복했다가 확장했다가 둔화했다가 다시 침체, 그리고 또 뭐 침체기 왔다가 회복했다가 계속 이제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침체기 다음에는 무조건 회복기가 와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오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여기 2020년 코로나 터졌던 이제 시기를 보면은 2018년에 계속 침체를 겪다가 회복기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는데 잠깐 침체하다가 이제 회복을 하는가 싶더니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확장을 하죠. 이제 돈을 엄청나게 푸는 효과가 이런 이제 사이클도 이제 잡아먹어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둔화가 오다가 이때 이제 침체기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쭉 회복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엄청나게 확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둔화기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둔화기 전반 아니면 둔화기 후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여기 지금 검정색 바가 이 둔화기 전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평균적인 어떤 섹터 수익률은 어땠냐, 요걸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둔화기 전반, 둔화기 후반, 그리고 3개월, 6개월 요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둔화기 전반에 이제 3개월 수익률을 보면 아웃퍼폼하는 데가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자, 6개월은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정보기술. 후반으로 볼게요. 후반 3개월은 유틸리티, 헬스케어, 정보기술. 6개월을 보면은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요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둔화기 전 후반에는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정보기술을 사면 다른 것보다 좀 퍼포먼스가 좋을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보기술까지 있는데, 정보기술은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M7의 쏠림이 너무 심하고 시장 관심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너무 비싸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테슬라 주주거든요. 제가 이렇게 핫하고 막 비싼 종목을 이렇게 안 좋아하고 뭐 그런 거 피해 다니고 막 내려간 것만 사고 그런 투자자는 절대 아니라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여기 이제 밸리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이제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조금 투자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를 찾을 건데 거장 매매에 들어와서 이제 좀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는데 여기 보면 불타기가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장들이 물타기를 하면은 좋은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금액 기준으로 해서 물타기를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1등이 이 다나허라는 기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관이 어딘가 봤더니 이안 웨이스라는 거장이 마셜 웨이스라고 하는 이제 회사죠. 거기에서 이 헬스케어 섹터의 다나허를 1.78 빌리언, 그러니까 한 2조 원 이상 이제 물타기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샀는데 떨어졌는데 이걸 더 산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비중 기준으로 보면 비중 기준 3등에도 다나허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티브 코엔이라는 분, 이 거장이 포인트 72 매셋 매니지먼트 이 회사에서 매수 비중을 무려 0.06% 엄청난 비중으로 물타기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기업이길래 이렇게 거장들이 크게 물타기를 했을까? 그래서 이 다나허를 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다나허를 알아볼 건데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나허 차트로 왔고요. 이런 개별 종목 차트를 볼 때 뭐랑 같이 보냐면 요 다나허라는 기업이 이제 S&P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벤치마크로 S&P 차트를 같이 보고요. 그리고 요거는 S&P에서 헬스케어 섹터에 있는
기업들만 뽑아서 지금 차트를 그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다나워 보기 전에 요 S&P 차트하고 요 S&P 헬스케어 차트하고 많이 이격이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헬스케어가 매우 안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옛날에 이제 여기 좀 언제야? 여기 좀 2022년 2020년 이럴 때는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지수를 잘 쫓아오다가 여기 이제 2023년부터 2024년 지나서부터는 이제 이격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거의 뭐 반대로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일단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가 이 S&P 지수에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언더퍼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 긴 차트로 봤을 때 여기 지금 보면은 2019년 여기 지금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요 거래량 터졌을 때가 코로나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코로나랑 관련이 있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를 보면 1년 정도 보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언더퍼폼. 그러니까 S&P보다 헬스케어가 언더퍼폼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 헬스케어보다 다나워가 언더퍼폼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러니까 언더퍼폼에 언더퍼폼. 쓰레기다. 물론 요 헬스케어 섹터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존슨앤존슨이나 일라이릴리 이런 큰 제약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다나워는 제가 알기로는 제약사는 아니거든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로 언더퍼폼을 하려면은 근데 뭐가 있어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 정도로 이제 첫인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쓰레기로. 요거는 이제 이평선 차트인데요. 요 빨간 선이 이제 200일 이평선입니다. 그리고 요 파란 선이 100일 이평선이고요. 이 미국에서는 200일, 100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일단은 여기 아래 거래량부터 보면은 일단 긍정적인 거 하나는 찾았어요. 여기 폭락하고 나서 거래량이 살짝 늘었습니다. 거래량 20일 이평선이거든요. 시장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약간 요런 시그널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이런 주식 볼 때 요 200일 이평선 만약에 밑에 있는 주식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환자로 따지면은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로 보고요. 100일선 밑에도 있다. 그러니까 200일선 밑에 있는데 100일선 밑에 있다. 이거는 이제 심정지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지 환자로 좀 오래 살다가 이때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한 거죠. 여기서 잠깐 이제 중환자실로 잠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심정지에서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들었다가 다시 이제 심장 멈췄다가 심장이 다시 뛰었다가 멈췄다가 다시 뛰었다가 지금 다시 멈추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차트로 보면은 거의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환자분이시다. 이렇게 총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을 볼 때 저는 이 시가총액 먼저 봅니다. 시가총액이 142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1,000원으로 계산하면 142조 원. 그러니까 상당히 중상위권에 있는 그 정도 이제 체급에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는 이제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요 손익계산서 시각도라는 걸 보거든요. 이걸 왜 보냐면 어떤 사업부가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그노스틱스라 그래서 이건 진단이고요. 그리고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과학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에서 이렇게 세 개에서 이제 나오는데 매출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개가 합쳐져서 매출이 되고 매출 원가가 나오는데 매출 원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생각보다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이 정도 알 수 있고요. 이제 영업 비용으로 빠지는 게 판관비가 있는데 판관비가 또 생각보다 큽니다. R&D, 연구개발비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남고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빼고 뭐 이자 수익 빼고 하면은 세전 단기 순이익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 나오고 이런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파냐 10K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10K를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챗GPT한테 이렇게 줍니다. 이제 앞으로 질문하면 내가 준 보고서를 바탕으로만 대답해라. 그러니까 이제 웹에서 검색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좀 짧게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제품을 파냐부터 봐야겠죠. 여기부터 보시면 진단에서 41% 나오고요. 생명과학에서 31%, 생명공학에서 28%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이제 국가별 매출 비중도 보면 미국 45%, 유럽 35%, 아시아 20% 아주 전 세계에다가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객들이 많은 거는 긍정적이긴 하거든요. 하나에 이제 매여 있는 것보다는 좋은 거죠. 별걸 다 팔아요. 엄청나게 많이 파는데 진단에서는 혈액 검사기, 이제 병원에서 혈액 저희가 피 뽑죠? 그러면 검사하는 기계 요거 팔고요. 그리고 이제 분자 진단 장비, 이 코로나 독감처럼 바이러스 세균 코 쑤셔가지고 하는 거 요런 거 이제 팔아서 대박이 났겠죠? 코로나 때. 그리고 이제 병리학 장비, 세포 관찰하는 장비도 팔고 시스템도 팔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파는 거죠. 밑에 내려오면은 현미경,
세포 분석기, 진짜 자잘한 것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질량 분석기, 분리장치, 물질의 성분을 알아내는 장비, 그리고 연구용 시약 소모품, 실험실 자동화해주는 거, 이런 로봇 시스템 같은 거, 좀 이제 규모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터 여과 장치, 공기 액체 속에 불순물이나 세균을 걸러주는 장치.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에 와서는 제약회사가 신약, 백신, 치료제를 실제로 만드는 도구를 판대요. 세포 배양기, 일회용 생산 장치,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 수지, 단백질 골라내는 필터, 유명하죠 이것도.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은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 때 필요한 주방 도구와 조리 도구를 공급하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누가 사냐? 진단은 병원, 검사실 이런 데서 사고, 생명과학은 연구기관 이런 데서 많이 사고, 그리고 바이오텍은 제약사 이런 데서 많이 산다고 하네요. 이제 이런 회사구나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힌 상태에서 이 산업이 유망한 건가 이런 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좀 산업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요. 생명과학, 진단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냐 이거를 봤을 때 고령화랑 만성질환이 계속 증가한다. 그래서 진단 검사 수요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고서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 세계 65세 인구 비중이 2030년에는 12%고 50년에는 16%고 2100년에는 23%고 계속 는다. 그리고 미국은 17%, 21%, 23% 이렇게 늘고요. 그리고 미국 성인의 76%가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령층은 거의 다 가지고 있고 2개 이상 보유한 사람도 51%가 된다. CDC 자료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의료비의 90%가 만성질환 관리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분자진단, 체외진단 요거 IVD라고 말하는데 인프라 확대가 유지되는 추세래요. 또 코로나 같은 게 올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추세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는 많이 줄었겠죠. 유전자 그 가위 같은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프로세싱이라고 부르는데 그 장비와 시약이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 다나허가 사이티바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인수를 했는데 요게 이제 바이오 프로세싱 분야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1등이다. 요거는 이제 진단검사 수요가 이렇게 는다 이런 차트고, 요 산업에서는 이제 대형 플레이어 중심의 과점 구조고 TMO 요 기업하고 ABT 요 기업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거는 이제 미국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큰 기업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장벽과 고객 전환 장벽, 그러니까 이제 한번 들여오면은 이제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소모품을 또 써야 되니까 락인 효과가 좀 있겠죠. 그 덕분에 진입 장벽 자체는 좀 높은 편이다. 그리고 이제 M&A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써 있는데, 이 다나허라는 회사는 인수를 엄청나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2004년, 6년, 11년, 12년 그냥 계속 사요. 미국에는 이런 형태의 회사가 꽤나 있죠. 그래서 M&A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다. 2024년에도 3개 정도 샀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 게 여기 보고서에 보면 다나허 비즈니스 시스템 이게 이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다나허의 핵심 경영 운영 철학이에요. M&A 과정에서 효율 성장을 극대화하는 내부 운영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시스템 같은 게 있는 거죠.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 토요타의 린과 카이젠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뭘 사가지고 이제 경량화하고 그거를 시너지가 나는 사업에 붙이고 요런 것들을 이제 얘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로 큰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포지션을 볼게요. 포지션을 보면 이 연구 시약은 이제 TMO랑 양강 체제라고 하고요. 바이오 프로세싱은 좀 압도적인 1등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진단, 이게 이제 다나허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거 중심으로 좀 상위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시가총액은 업계 2, 3 하는 정도 크죠. 여기 메가캡이라고 나와 있는데 메가캡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큰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설립 배경과 성장 과정을 볼게요. 이제 초기에는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엄청 오래된 회사인데 69년에 만들어졌죠. 다른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이때 2000년 초에 생명과학 진단 실험식 장비로 확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하던 산업 환경은 축소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와서 여기 지금 진단 생명과학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라갔고, 2020년대 와가지고는 요 GE 생명과학 요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코로나19로 진단 백신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절묘한 인수 타이밍인데 인수 발표를 2019년 2월에 했대요. 그리고 완전히 완료한 거는 2020년 3월 31일인데 이 코로나 팬데믹 선언이 2020년 3월 11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 GE 라이프 사이언스가 정말 대박이 나기 전에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이오 프로세싱 장비에서 이제 대박을 치면서 올라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 2020년부터 2024년 나오고 TTM은 이제 직전 4분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매출을 보면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요런 기업을 그러면 이 거장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샀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턴어라운드 기업으로서 성장세를 탈 것 같기 때문에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실적및 전망을 한번 봅니다. 이게 지금 2024년 회계연도의 매출이고요. 그리고 여기 다음 게 이제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이 컨센서스는 전망치 개수가 되게 중요해요. 몇 개의 애널들이랑 회사들이 전망을 했는지 여기 지금 25개, 25개, 16개니까 여기까지는 좀 신뢰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6개, 3개는 이제 많이 없으니까 안 보는 게 좋고요. 그러면 지금 2024년 대비 2025년은 컨센서스가 살짝 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26년부터 조금 늘어나네요. 2027년에도 조금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줄어들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늘어난다. EPS를 보겠습니다. EPS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죠. 순이익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잘 나가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수익성도 좋아진다. 그런 관점으로 이 기업을 좀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보면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빼고 R&D 빼고 여기 이제 비경상 수익이라고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회사의 핵심 사업과 무관한 사건들로 발생한 수익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회성으로 나온 이제 비용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슬슬 머리 아프죠? 벨리에서는 요거를 이제 두르면 먼지가 나옵니다. 얘는 지금 수익이죠. 여기는 제품 라인을 매각해서 이익을 받네요. 뭐 M&A 하는 데니까 뭘 팔았겠죠? 팔아서 이제 이익을 남긴 부분이고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한데 영업권 제외 무형자산 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지금 2024년에 이렇게 346 밀리언 달러 큰 숫자의 손실이 찍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일 큰 게 영업권 제외 무형자산 손상차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영업권 제외 무형자산 손상차손이죠. 이게 그러면 뭐냐 했을 때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재무상태표에 가보면요 자산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무형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유형자산은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 뭐 공장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들어가는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이고 요 무형은 눈에 안 보이는 거 기본적으로 뭐 특허, 기술, 브랜드 가치 뭐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형자산에 속하거든요. 굿윌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 위에 영업권 순액이라고 있죠. 굿윌이라고. 지금 보면은 영업권이 무형자산보다 더 큽니다. 이건 뭐냐면 그 일종의 권리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004년에 요 지금 기업을 인수할 때 우리 다나워가 100원에 인수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요 기업이 그때 당시에 시장 가치가 70원이었어요. 뭐 이 기업의 어떤 시가총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술의 가치라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치가 70원인데 다나오가 얘를 100원에 샀습니다. 이 100원에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대부분 뭐 경쟁이 심하다든지 뭐 그만큼 비싸게 주고 사야 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은 30원의 가치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요렇게 권리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0원만큼 프리미엄을 줬다 해가지고 100을 주고 요 기업을 인수를 해왔어요. 그럼 인수를 해오면 요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눈에 보이는 거 뭐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으로 빠져서 이렇게 다나와에 흡수가 됩니다. 나머지 이제 무형자산들 여기서 가지고 있던 특허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브랜드 가치 요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무형자산이. 그러면은 이런 애들을 인수할 때마다 계속 쌓이겠죠. 이 권리금도 쌓이고 무형자산도 쌓이고 요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M&A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 이런 무형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권리금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게 좀 값을 매기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 브랜드 가치나 이런 기술 가치나 이런 거는 매년 평가를 다시 합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우리 2020년에 요거 인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수하자마자 코로나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대박이 났을 당시에 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한 200이었어요. 대박 났으니까. 브랜드 가치가 200이었다가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2022년에 보니까 이제 얘가 그만큼의 돈을 못 벌어다 주는 거죠. 이 브랜드가.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다시 평가해 보니까 뭐 한 100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00이 까졌죠? 그러면 100의 자산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이 100이 어디로 가냐? 아까 말했던 손상차손으로 가는 거예요. 손상차손으로 해서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요게 지금 비경상 수익에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예요. 영업권 제외, 무형자산, 손상차손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근데 요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상당히 큰 액수죠. 요 밑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이 친구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여기 지금 더해보면은 뭐 작년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런 보고서에는 우리 어느 정도 손상차손 낼 거야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리스크로 언급만 되어 있어요. 영업권과 무형자산은 매년 정기 손상 검사를 통해서 손상 징후 발생 시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브랜드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줬다. 그러면은 손상차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떨어졌어.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재무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산업 중앙값이 있는데 산업의 중앙값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에 이제 성장률 같은 거 지금 예전보다 떨어졌죠. 확인해야 되고 영업이익률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요것들은 아까 봤던 이제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영향을 많이 끼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또 보면 산업 중앙값은 10.9%예요. 그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좋은 회사였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지는 깊게 리서치를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총이자 보상 비율. 이건 뭐냐면 영업이익을 총이자 비용으로 나눈 거거든요. 15배란 소리는 영업이익으로 총이자를 15번 정도 낼 수 있다. 지금 산업평균이 4.4니까 굉장히 우량한 거죠. 이자 못 낼 일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수익성은 여기 지금 자기 자본 이익률이 있는데 ROE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산업평균이 6.68인데 산업평균에 가까워져 있고요. 옛날에는 되게 높았어요. 근데 이런 그 M&A를 해가지고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ROE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형자산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 회전율. 요거는 이제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이런 거 현금성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고 자산 회전율. 요거는 이제 재고가 얼마나 빨리 팔리고 현금으로 되는지 그런 것들 볼 수 있고 다른 지표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좋아요. 다 우량한 편입니다. 이 다나허의 핵심은 뭐냐면 요게 이제 턴어라운드를 잘 할 수 있냐 없냐 요 매출액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죠? 요게 잘 턴어라운드 할 수 있냐 없냐 요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질문 중에서 그 향후 몇 년간 바이오텍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하는 게 현재 바이오텍 시장은 투자 환경이 어려워서 활동 수준이 낮고 안정적이래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유입이 줄고 이 벤처 캐피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이 바이오텍 시장이 스타트업 위주로 굴러가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들은 가장 유망한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뭔가 좀 도전적인 그런 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벤처 캐피탈이 돈을 이런 바이오텍 신규 스타트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 투자된 돈이 다나허의 제품을 사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지금 막 금리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요 벤처 캐피탈이 도전적인 사업에 이제 돈을 안 쓴다. 그래서 매출이 좀 부진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금리가 좀 낮아지고 돈이 좀 더 풀리고 이제 유동성이 좀 풀리면 그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바이오텍 스타트업에 더 투자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나허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좀 다나허를 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는 아니고요. 경쟁자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지식 범위를 넓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괜찮겠다, 안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내재 가치 평가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밸류에이션 하는 거. 근데 요거는 아직 제가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 다나허 같은 기업은 워낙 사업도 많고 배당도 조금이지만 하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손상차손도 많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걸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강의를 듣고 좀 어느 정도 이제 각이 잡히면은 밸류에이션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